낙화의 궁정 제3부. 프롤로그. 달빛 아래의 신호. 달빛이 기와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 밤 사비성의 후원은 바람조차 숨죽인 듯 고요했다. 쓱.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비단이 스치는 소리였다. 서리의 손끝이 머리칼을 쓸어 올리고 그녀가 머리에 꽂은 붉은 비녀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이었다. 찰랑. 금속성의 작은 울림.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의 소리가 아니었다. 왕의 침소에서만 쓰던 은밀한 상징, 권력의 중심에서만 통용되던 그 신호는 이제 궁궐 전체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변해 있었다. 타박, 타박, 타박. 비녀가 꽂히자 내관들은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발소리는 의도적으로 죽여졌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검은 물이 스며들듯 조용했다. 궁녀들은 마치 훈련받은 무사처럼 발걸음을 맞춰 움직였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광경은 소름이 돋을 만큼 정교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은 꼭 다물어져 있었고 다만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일 뿐이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복종이었다. 이제 사비성의 뒤편에서는 한 나라의 흥망이 한 여인의 머리 위에서 정해지고 있었다. 조정 대신들이 왕좌 앞에서 나라의 미래를 논할 때 진짜 결정은 이미 후원의 어둠 속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서리의 손끝에서, 서리의 눈빛에서, 서리의 붉은 비녀 아래에서 제1장 술잔에 비친 왕의 그림자. 찰랑 찰랑. 연못가에서 술잔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물결이 달빛을 깨트리며 일렁이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 의자왕은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였다.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시키고 당나라 사신 앞에서 당당히 백제의 위엄을 과시하던 그 사내였다. 칼을 들면 적군이 물러났고 목소리를 높이면 신하들이 떨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연못가에 앉아 있는 남자는 달랐다. 두 어깨가 축 처진 지친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다. 술잔은 이미 여러 번 비워졌고 왕의 눈빛은 흐릿했다. 조정에서 의 날카로운 시선들, 충신들의 끊임없는 간언들,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고립감. 왕좌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스르륵. 비단 치마가 풀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향기가 먼저 다가왔다.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지러운 백단향과 치명이 섞인 그 냄새. 왕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리였다. 그녀는 왕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말없이 작은 향로를 꺼내 그 앞에 두었다. 치익. 불씨가 향을 태우기 시작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다. 왕의 피곤한 얼굴을 스치고 그의 숨결 속으로 파고들며 조금씩 그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 서역에서 들여온 특별한 약재가 섞인 향이었다. 정신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의존성을 높이는 독과 같은 것이었다. 왕은 이제 이 향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이 향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했고 손이 떨렸으며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서리만이 이 향을 가지고 있었다. 서리의 손이 왕의 어깨에 닿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손끝은 마치 물처럼 왕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냈다. 천천히 리듬을 타듯이. 그 손길은 마치 파도처럼 규칙적이었고 왕의 호흡은 점점 그 리듬에 맞춰졌다. 왕은 그날도 성충의 상소 이야기를 꺼냈다. 검소하게. 살라는 충고, 궁녀를 줄이라는 간언, 연회를 그만두라는 요구. 노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직했지만 그 정직함이 왕의 귀에는 가시처럼 꽂혔다. 서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왕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왕의 곁에 더욱 가까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체온이 왕에게 전해졌다. 따뜻했다. 왕좌의 차가움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온기였다. 그녀는 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권력자의 손이 아니라 외로운 사내의 손이었다. 서리의 손은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 순간 왕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나 간언이 아니었다. 온기였고 위로였으며 자신을 받아줄 누군가의 존재였다. 서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을 붙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위로와 애무, 그리고 약간의 눈물, 그것만 있으면 된다. 충신들이 아무리 논리와 정의를 외쳐도 외로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손길 하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방법이 충신을 꺾고 권력을 쥘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제2장 여인들의 정원. 의자왕에게는 약점이 있었다. 아니, 약점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깊고 어두운 집착이 있었다. 여인이었다. 궁궐 안팎으로 소문이 돌았다. 왕이 미색을 탐한다는 소문.
신하들이 아무리 간언해도 왕은 궁녀의 수를 늘렸고 연회를 열었으며 밤마다 다른 여인을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방종이라 여겼다. 하지만 설에는 달랐다. 그녀는 왕의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꿰뚫고 있었다. 왕은 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여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제2장 여인들의 정원 계속. 의자왕은 강한 남자가 아니었다. 전장에서는 용맹했지만 왕좌 위에서는 불안했다. 신하들의 시선이 무섭고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우며 주변국의 움직임이 걱정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 자신이 진짜 왕인지, 자신에게 권력이 있는지,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는 방법. 이 바로 여인들의 복종이었다. 여인들이 고개를 숙일 때 왕은 자신의 권력을 느꼈다. 여인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때 왕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다. 여인들이 자신의 곁에 머물 때 왕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서리는 그 심리를 정확히 읽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궁녀들을 왕에게 소개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 그러나 그녀들은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다. 서리가 직접 고른 여인들이었고 서리가 직접 훈련시킨 여인들이었다. 타박, 타박, 타박. 새로 들어온 궁녀들이 일렬로 왕 앞에 섰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리는 그녀들 하나하나를 왕에게 소개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춤을 추며, 누구는 시를 짓고, 누구는 왕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안다고. 왕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이 여인들, 자신에게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얼굴들. 왕은 그것이 자신의 권력이라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서리는 왕의 옆에서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 뒤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서리의 사람이었다. 왕은 자신이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리가 고른 것이었다. 왕은 자신이 권력을 행사한다 믿었지만 실제로는 서리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궁녀들 10명, 20명, 100명, 1000명 끝이 없었다. 왕은 멈추지 못했다. 멈추면 다시 외로워질 것 같았고 멈추면 자신의 권력이 사라질 것 같았다. 서리는 왕에게 속삭였다. 천자도 후궁을 두지 않냐고. 왕이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은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자신은 백제의 왕이라고.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서리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다. 왕이여, 당신은 모르는구나. 당신 이 품에 안는 여인들 하나하나가 나의 귀이자 입이라는 것을. 당신의 침소에서 나누는 모든 말이 다음 날 아침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을. 당신은 권력을 행사한다 믿지만 실제로는 내가 당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훗날 삼천궁녀라는 구설수의 시작이었다. 역사는 그것을 왕의 방종이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한 여인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제3장 위조된 충성. 며칠 전 서리는 성충의 상소문 을 손에 넣었다. 바스락 양피지를 펼치는 소리가 은밀한 방 안에 울렸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밤은 깊었고 궁궐은 잠들어 있었다. 오직 서리의 방만 불이 켜져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그 글을 읽었다. 전하, 궁궐의 사치를 줄이시고 백성을 돌보소서. 궁녀를 줄이시고 군비를 강화하소서. 신라와 당나라의 움직임을 경계하시고 나라의 근본을 다지소서. 정직하고 고든 글이었다. 노신의 충성이 묻어나는 글이었다. 이른을 넘긴 늙은 신하가 떨리는 손으로 쓴 마지막 충정이었다. 성충은 알고 있었다. 이런 상소가 왕의 비위를 거스를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신하로서의 마지막 의무였기 때문이다. 서리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늙은 신하의 떨리는 충정 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성충, 당신의 충성이 당신을 죽일 것이요. 서리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충의 필체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수없이 연습했던 글씨체였다. 서리는 원래 글을 베끼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어린 시절 궁녀가 되기 전 그녀는 가난한 서리의 딸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관아에 드나들며 수많은 문서를 보았고 글씨를 배웠으며 사람들의 필체를 흉내 내는 법을 익혔다. 사각, 사각, 사각.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서리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정확했다. 새로운 문장이 탄생했다. 태자를 옹립하고 왕을 폐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신라와 손을 잡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 이 부패한 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왕은 이미 정신이 혼미하고 여색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는다. 충신들이 모여 거사를 도모해야 할 때다. 서리는 원본과 위조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완벽했다. 글씨체도 종이의 질감도 심지어 먹의 농도까지 누가 봐도 성충의 글씨였다. 그녀는 낮게 웃었다. 훗. 그 웃음소리가 촛불을 흔들었다. 서리는 알고 있었다. 진실보다 무서운 것은 소문이며 한번 불붙은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사람을 삼킨다는 것을. 성충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 위조된 문서 하나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그리고 충신의 변명보다 자극적인 영모 사건을 더 믿고 싶어 한다. 서리는 내관 무진을 불렀다. 타박 무진이 들어왔다. 그는 서리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다. 과거에 서리에게 약점을 잡혔고 이제는 그녀의 그림자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무진의 과거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황금을 훔친 일, 궁녀를 협박한 일, 왕명을 위조한 일. 서리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서리는 무진에게 위조된 서찰을 건넸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는 알았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서리는 조용히 지시했다. 이 서찰을 성충 대감의 집 앞에 흘려두라고, 마치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연을 가장해 다른 관리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라고. 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걸음은 빨랐다. 서리는 다시 혼자 남았다. 촛불이 타들어갔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차갑게 빛났다. 성충이여 용서하시오. 하지만 이것이 권력의 길이오. 당신의 충성은 아름답지만 나에게는 방해가 되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강한 것이 살아남는 곳이오. 제사장 소문이라는 불길. 다음 날 아침 궁궐은 술렁였다. 쉿.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궁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나누었고 내관들이 급히 발걸음을 옮겼으며 관리들이 얼굴을 붉히며 서로 토론했다. 들었는가? 성충 대감이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다른 이가 황급히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게.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퍼져나갔다. 태자를 옹립한다는 소문, 영모를 꾸민다는 소문, 신라와 내통한다는 소문.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목소리는 커졌고 내용은 구체화되었다.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 궁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정원사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바라보듯. 그녀는 자신이 퍼뜨린 소문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문은 눈보다 빠르다. 그리고 그 불길에 태울 장작은 내가 이미 마련해 두었다. 점심때가 되자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성충이 신라의 첩자와 만났다더라. 밤중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성충의 집을 드나들었다더라. 성충이 왕을 비난하는 글을 몰래 돌렸다더라.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 모두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다. 직접 보지 않았기에 상상이 덧붙여졌다. 상상은 현실보다 더 끔찍했다. 서리는 후원을 거닐었다. 그녀의 뒤를 궁녀들이 따랐다. 그녀들은 모두 서리가 훈련시킨 여인들이 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입에서 나온 소문이 지금 궁궐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한 궁녀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마마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하옵니다. 성충 대감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나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옵니다. 심지어 그와 가까웠던 신하들조차 등을 돌렸다 하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을 더 믿으니까. 특히 그 거짓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더욱 그렇다. 성충 편을 드는 것은 위험했다. 영모에 연루될 수 있었다. 차라리 등을 돌리는 것이 안전했다. 서리는 연못가에 멈춰 섰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마치 고요한 연못 밑에 숨겨진 깊은 수렁처럼. 성충이여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의 충성은 내게 방해가 되오. 이 궁궐에는 충성보다 권력이, 정예보다 음모가, 진실보다 거짓이 더 잘 통하오. 오후가 되자 소문은 확정된 사실처럼 퍼졌다. 성충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조만간 왕을 폐위시킬 것이다. 이미 수백 명의 무리를 모았다. 무기를 준비했다. 기한이 정해졌다.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반복되면 진실이 되는 것이 소문의 무서움이었다. 제오장 눈물의 속삭임.
그날 밤 의자왕은 괴로운 표정으로 서리를 불렀다. 서리는 조용히 왕의 침소로 들어갔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왕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잔은 이미 여러 번 비워졌고 왕의 눈빛은 흐릿했다. 왕은 괴로워하며 말했다. 성충의 얼굴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는다고. 수십 년을 함께한 신하인데 그가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귀가 자꾸 소문을 들려온다고. 증거가 있다고들 하고 신하들이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마음이 흐려진다고. 왕은 술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술이 흘러넘쳤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왕 곁에 앉았다. 그리고 왕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체온이 왕에게 전해졌다. 따뜻했다. 왕좌의 차가움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온기였다. 서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전하의 마음은 소천만이 안다고. 다른 이의 얼굴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고. 말도 얼마든지 거짓을 담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하의 심장 소리는, 전하의 숨결은 오직 소천만이 지켜드릴 수 있다고.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리는 왕을 껴안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물 위로 끌어올려지듯. 왕은 서리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손이 왕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눈물이었지만 촛불 아래에서는 진짜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전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소첩뿐이라고. 소천만이 전하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거짓말이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왕은 그것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그 순간 의자왕은 더 이상 국정을 논하지 않았다. 성충의 억울함도, 신하들의 간언도, 나라의 미래도 모두 멀어졌다. 대신 그는 서리의 눈물 어린 눈빛과 떨리는 속삭임에 매달렸다. 서리는 왕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역사는 종종 검이 아니라 여인의 눈물에서 방향을 틀곤 한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가 침소에서 무너지고, 조정에서 권력을 휘두른 왕이 한 여인의 품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밤은 깊어갔다. 촛불이 타들어 가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왕은 서리의 품에서 잠들었고, 서리는 잠들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사냥꾼이 잠든 사냥감을 바라보듯.